제가 80년대 중반 학번인데 그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할 시절에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전공 선택 과목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태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전문가 시스템을 일부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형태였고 들어가는 공수에 비해서 퀄리티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그냥 시도를 해보는 정도였지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 AI가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게 되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시작된 그 상황을 본다면 일단 클라우드로 요즘 이제 모든 환경들이 넘어가면서 무제한의 데이터를 돈만 내면 클라우드에 내가 돈만 내면 뭐 얼마든지 모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신의 전산실 혹은 컴퓨터 내 집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컴퓨팅 리소스에 내가 하드디스크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맞춰서 데이터를 모아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는 무제한의 데이터를 모으고 돈만 내면 또 무제한의 컴퓨팅 파워 CPU나 GPU를 뭐 10,000개씩 갖다 쓰려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환경이 되면서 이걸 엮어서 새로운 기법으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 6년 전 정도부터 이제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여러 시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챗봇을 붙여서 어느 기업의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옆에 이렇게 채팅창이 올라오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채팅을 하는 거. 혹은 기업에서 이제 요즘 많이 쓰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위험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공장 현장을 카메라로 계속 감사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그 위험 존에 가까이 간다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인지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뭐 텍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동영상 이런 데로부터 난리지를 받아들이고 뭐 자율주행까지 이런 형태가 이제 국한된 특정 기능에 맞춰진 AI였었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런 걸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 말에 챗GPT라는 게 등장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딱 5일 만에 사용자 챗GPT 써보시면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을 그러니까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구글 지메일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본인의 계정과 연동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정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도달하는데 5일 걸렸고 그래서 이게 현존하는 것들 중에 인터넷 서비스 중에 뭐 인스타그램이건 뭐 드롭박스건 페이스북이건 모든 걸 다 통틀었을 때 가장 역사상 빨랐던 것이었고 옆에 보이는 그 그래프는 먼스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번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 주기적으로 접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1억 명에 도달하는데 지금 2달 걸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시도 뭐 틱톡과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걸 비교해봐도 현존하던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 지금까지 나왔던 거에서 그 어느 서비스도 이루지 못한 속도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상황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 그 타임스 표지입니다. 타임즈 잡지의 표지 모델로 이제 챗GPT가 타임이라는 글씨도 일부 잡아먹으면서 표지 모델로 이제 차지를 한 게 이제 이번에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벌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위주로 뭔가 해볼 그 어떤 내용을 얻어내고 하는 걸로 굉장히 흥미있게 보셨었는데 그 생성 AI 오늘 챗GPT 물론 그 근간을 이루는 걸 계속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생성 AI의 영역이 글씨가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고 말을 하는 게 다냐? 그 영역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제너레이티브 AI의 영역이 텍스트, 코드, 이미지, 스피치 해갖고 음악을 작곡하는 것부터 그 모든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하는 모든 영역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텍스트 그리고 코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코딩. 그 코드 그리고 이미지 이 세 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놀라는 만큼 코딩에 대해서도 놀래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그림을 뽑아내는 걸 놀라운 수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지금 밑에는 그 모델 레이어라는 건 그 머신러닝 그 딥러닝을 하게 되면 AI의 결과물이 어떤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코딩을 하던 건 개발자가 고민을 하면서 내 로직을 어떤
컴퓨터 언어로 구현을 했다면 이거는 오히려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떤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그 모델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모델 중에 그 챗GPT의 가장 원초적인 근반이 됐던 게 이제 GPT-3라는 게 있었고 이게 이제 뒤에도 일단 3도 이것도 말씀드리고 이제 3.5도 말씀드릴 텐데 이런 모델들을 근간으로 이 모델이 뭐 그러면 오픈 AI만 있었느냐 그거 말고도 그 구글의 딥마인드부터 페이스북이건 뭐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델들이 서로 경쟁 체제로 새로운 걸 무언가를 내고 있고요. 오픈 AI가 그 GPT-3를 근간으로 코딩을 학습시켜서 코덱스라는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용 서비스로 내고 있는 거는 코파일럿이라는 것이 이제 월 10불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요. 어느 정도냐면 코파일럿을 한 번도 안 써본 개발자는 있어도 한 번 쓰고 나서 가입을 끊은 개발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 10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개발자라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내가 어떤 복잡한 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정 펑션을 뭐 예를 들면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해야 된다. 그 음력 양력 그 변환할 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계산 기존의 방법이라면 개발하는 사람이 그 근본적인 수식을 알아서 그 공식을 내가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하는 거라고 쓰고 딱 하면 얘가 그 여러 개의 레코멘드를 쭉 해줍니다. 내가 그 코딩을 딱 보고 그 중에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일단 말씀드릴 텐데 일단 생성 AI는 그 문장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측을 할 때 한국은 물론 좀 더 가속화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그 10년 동안 55%에 도달한 게 미국에서의 스마트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전 피처폰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10년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완전 최초로 나왔을 시점부터 했을 때 10년 정도 걸렸고 요즘 많이 쓰시는 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들, 기업도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죠. 클라우드가 처음 나오고 나서 그게 이제 지금 10년 됐을 때 31%가 클라우드 적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생성 AI가 훨씬 더 빠르게 침투할 것이고 적용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그렇게 생성 AI가 빠르게 되고 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성 AI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2017년 뭐 이때도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온 결과물은 사람들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 거죠. 갭이 크니까 사람들이 해보고 아예 뭐 그냥 이게 뭐 그렇지 뭐 아니면 그냥 무언가 생성한다는 수준이지 딱 보면 사람이 쓴 글과 확연히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글을 생성해내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아유 뭐 네가 그렇지 뭐 하겠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여기 보시면 휴먼 베이스라인에 급격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그 기대치와 거의 일치하거나 그 이상을 보여주는 일들이 도달한 거죠. 이게 이제 난리의 포인트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텍스트를 위주로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 중에 가장 오늘 챗GPT 뭐 근간이 되는 그것부터 본다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마어마한 이 문장 데이터들, 그러니까 뭐 인터넷상의 수많은 글들, 뭐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의 내용, 뭐 특허 문서, 뭐 논문,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다 계속 학습시켜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그 모델들 이름이 있고 가로 속에는 파라미터 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빌리언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GPT-3 같은 경우 175 빌리언이니까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건데요. 파라미터가 뭔지를 머신러닝을 전혀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내가 만약 커피값을 유추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나는 계속 추적하는 거는 사람이 커피숍에 들어가는데 한 명이 들어갔어. 한 명이 들어가니까 5,000원을 내고 나오더라. 두 명이 들어갔네? 10,000원을 내고 나오네.
10명이 들어갔는데 5만 원을 내고 나오네. 물론 그렇지 않고 또 비싼 걸 먹거나 좀 많이 마셔서 10명이 들어갔는데 6만 원을 내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수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거를 뭐 100원 단위 뭐 이런 계산을 안 하고 뭐 1,000원 단위로 절삭한다거나 어떤 결과로 유출을 하면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커피 한 잔의 값은 5,000원이라는 거를 그 데이터를 근간으로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 네모 칸에 해당하는 이 빈 부분을 그 학습을 통해서 유추하도록 만들 때 이 네모 한 칸이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 1개짜리 모델이 제가 지금 예를 든 거는 파라미터 1개짜리 머신러닝 모델 제일 단순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파라미터가 그 네모 값을 채워야 될 부분이 1750억 개인 거죠. 그러면 그 1750억 개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얘가 또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거는 오픈소스 영역으로 아래에 보면 소스를 오픈해 놓은 모델들이 있고요. 윗단은 소스는 오픈하지는 않았지만 API가 오픈돼서 사실 계약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 서비스들이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근간으로 서비스가 뭐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을 하는 놈, 뭐 이미지를 그리는 거 아니면 문장을 쓰는 수많은 AI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이 서비스 맵은 지금 작년 10월에 그린 거고요. 이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월, 11월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더 이상 이걸 계속 매달 그린다는 건 무의미해요. 이제 빽빽해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쏟아지고 있고 그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AI 스타트업이다, 뭐 새롭게 나타난 애가 있을 때 그 껍데기 벗겨보면 결국 GPT-3 API 콜한다. 그러니까 이미 오픈되어 있는 콜을 통해서 그걸 잘 활용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그 업체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I 쪽 투자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2019년에 이 빨간 부분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돈 넣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갑자기 2019년에 확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것으로 보면 이제 계속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이 생성 AI 쪽에 큰 투자가 이루어진 건을 분석해 보면 110건에 약 글로벌리 3조가 넘는 금액이죠. 이게 이 정도 되면 한 3조 4천억 될까요? 이 정도 비용들이 글로벌하게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뭐 그중에 당연 제일 많은 투자를 받은 업체였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이미지 영역,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영역들에 이제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즈 랭귀지 모델 그동안에 뭐 오픈 AI 쪽 그 GPT부터 그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엔비디아가 만들었던 뭐 메가트론 LM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었어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왔었는데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튜링 NLG라고 하는 13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었거든요. 파라미터 수가 많은 모델들이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높을수록 언어에 대한 이해도와 그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정교하게 이해하고 또 정교한 말들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좋아졌고, 근데 이제 이 정도였다가 MS가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 오픈 AI 투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GPT-3 나오고 나서는 나머지가 다 이제 이렇게 갑자기 밑에 깔려버렸죠. 그러니까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는 이 튜링 NLG가 여기 맨 위에 이렇게 고개 세우고 있다가 지금 1750억 개 딱 등장하면서 바로 이제 쭈그러든 나머지가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됐고요. 이거 말고도 현재도 더 큰 모델들도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그럼 이게 현존하는 제일 큰 거냐? 더 큰 모델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수가 높은 거가 더 좋은 성능을 내긴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모델을 만들었는데
성과는 별 볼 일 없는 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이고요. 현재 GPT-3 챗GPT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모델, 밑단의 모델이 GPT-3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을 값을 넣으면 문장을 얘가 뱉어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뱉어낸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그럼 저렇게 답하기 위해서 아까 전 세계의 뭐 문서들을 다 공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 일반적으로는 그 공부를 위한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 고양이를 인식하는 머신러닝을 만들려면 개 사진을 뭐 온갖 종류의 개들을 뭐 1000건, 10,000건 모아서 이건 개 사진이야, 이건 개야, 이렇게 다 이 라벨드된 데이터라고 하는데, 태그드 된 데이터라고도 하고요. 그 라벨링을 해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건 개, 이건 고양이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작업을 전 세계의 언어를 다 모아내면, 문서를 모아내면서 가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들을 넣을 때 기본적으로 이 언어 모델은 다음 단어를 잘 유추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언어 모델의 기본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들이 있으면, 지금 위에 문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시면 이 문장에서 여기까지 입력수 넣고 그럼 다음 단어가 뭔지가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문서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가공을 해서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어가 앞으로 와서 이 문장이 오면 그 다음 단어 뭐고, 이게 또 앞으로 와서 다음 단어 뭐고, 이렇게를 계속 다음 단어를 유추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계속 다음 단어를 유추하게 하면서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아까 앞에 문장도 그렇고 그 아시모프의 로봇 공학의 3원칙에 있는 문장을 지금 갖고 예를 들어 놓은 건데,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문장 때문에 이제 로봇 must obey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 다른 단어를 예치했다면 그건 틀린 답이고 정답은 뭐야라고 해서 이제 무수하게 모든 문장들에 대해서 반복하는 패턴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모든 현존하는 문서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그 내부적으로는 단어에 대해서 다음 유추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입력들도 우리는 문장으로 입력하더라도 얘는 단어들, 그 토큰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어 단위로 사실은 쏟아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단어 하나하나를 뱉어내고 있는 중인 거고요, 얘는. 근데 그 토큰이라는 거 여기 상식적으로 잠깐 여기서 그냥 또 터치를 하고 넘어가면, 일반적인 단어와 유사하나 문장 부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컬러로 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떤 문장을 좀 해놨는데요. 보시면 오픈 AI가, 오픈과 AI가 두 토큰으로 나눠져 있죠. 하나의 단어지만. 이런 식으로 좀 그 문장 부호들도 다 한 토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토큰으로 나눠서 얘가 그걸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GPT-3라는 걸 만들 때는 그 안에 그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트랙을 2048개를 만들고, 그거를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다음 단어를 유출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에 2048개의 트랙, 이거를 뭐 토큰 와이드라고도 뭐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중에 한 트랙, 여기 분홍색 선, 이 한 트랙만 띄워놓고 본다면 결국 이 일련에 들어온 내 문장 중에 그 특정 단어를 결국은 다,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숫자니까요. 그 단어를 벡터라는 건 숫자의 리스트인데요. 그 숫자 리스트를 변환해서 넣고요. 그 숫자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지지고 볶고하는 거를 연산을 어마어마하게 반복해서 그 결과로 어떤 변환된 숫자를 뱉어내면, 그 숫자를 다시 그 벡터 투 워드로 다시 변환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그러면 뭐 문자를 숫자로 바꿔내고 그 다음에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이 2번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뭐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그 안에가 사실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어떤
사실 이거를 설계한 곳은 최초의 구글입니다. 구글이 수년 전에 그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들의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안하면서 그중에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만들었고요. 그게 그 당시에 언어를 가장 이해를 잘하는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트랜스포머가 한계가 19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건데 그 19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놈을 96개의 층을 쌓아서 아까 2048개의 트랙을 가진 놈이 96개의 층을 쌓아가지고 언어를 이해해 보도록 구현을 해본 거가 GPT-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GPT 일반인들한테 안 와닿는 문장인데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입니다. 그 트랜스포머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부의 그 굉장히 공학적인 그 용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가 토큰 단위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다음 문장을 이제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속 그걸 소화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 단어까지 받아들이면 얘가 다음 내고 이제 그게 위에 올라가서 다시 다음 걸 내고 그러니까 다음 단어가 나오면 다시 또 그게 위로 올라가서 붙는 이런 구조로 계속 뱉어내는 다음 단어를 뱉어내는 일이 되는 것이죠. 트랜스포머가 근데 현재로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놈이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패밀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계속 뒤에도 이따가 그림 그리는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달리2라든가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이런 식의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들도 이 트랜스포머의 한 분파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GPT도 GPT-3에서 지금 GPT-3.5, 챗GPT로 나오는 거 수많은 계열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그걸 개선해서 새로운 시도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것들이 계속 쏟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GPT 1, 2, 3가 말씀드린 것처럼 2048개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 그러니까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트랙도 굉장히 작았고 이 레이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억 개를 갖고 있는 거를 96개의 레이어로 쌓기 전에는 이렇게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좀 미세한 형태로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성능 차이를 보면 GPT-1에서는 위에 색깔이 있는 부분, 요걸 인풋으로 준다 그러면 요 정도 문장을 뱉었고요. GPT 똑같은 문장을 인풋으로 넣는데 2에서, 3에서 훨씬 더 수려하고 많은 얘기를 얘가 쏟아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내용으로 학습을 시켜도 학습을 통해서 얘가 뱉어내는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얘가 그럼 뭐를 학습했냐? 아까 뭐 전 세계 글들을 했는데 GPT-3 논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논문에서 제가 발췌해온 건데 이제 커먼 크롤이라고 비영리 재단에서 전 세계에 웹 크롤링한 정보들입니다. 근데 이런 웹 크롤링 정보, 위키피디아, 뭐 책들 이런 걸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환경에서 다 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본다면 구글의 특허 문서들, 뭐 뉴욕타임스부터 블로그 스팟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지만 블로그 모여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워드프레스도 이런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는 곳이고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전 세계의 소스 코드, 그 코딩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신이 오픈해 놨다면 그 퍼블릭 리파지토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퍼블릭 리파지토리를 다 학습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서 오늘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상식으로 혹시 들어놓으시면 좋을 얘기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에 학습을 하는 과정에 제로샷 러닝, 원샷 러닝, 퓨샷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GPT-3가 이 언어를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능을 많이 끌어올리는데 퓨샷 러닝이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이 옆에는 파라미터 수고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작은 모델부터 이제 높은 1750억 개 파라미터 있는 모델까지 했는데 퓨샷 러닝이라는 것이 성능을 많이 끌어올렸죠. 근데 이게 뭐냐 보면 제로샷 러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브리테니카 대사전 뭐 온갖 논문들 다 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그걸 달달달 막 하면서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모의고사 보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뭘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냥 그 내용을 미친 듯이 그냥 본 거.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학습해 놓은 상태. 그 상태에서 질문을 딱 던지면서 답을 하는 상태가 제로샷 러닝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다가 영어를 넣어 불어로 번역해봐. 치즈가 불어로 뭐야? 이런 문제 한 번도 풀어본 적도 없는 거죠. 근데 그냥 공부한 상태로 막바로 하는 거, 이게 제로샷 러닝이고요. 원샷은 하나의 예를 줍니다. 예를 하나 주고, 야, 하나 예 봤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퓨샷은 예를 여러 개를 주죠. 그래서 그 패턴을, 아, 이런 패턴이구나를 여러 개를 보고 이제 인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퓨샷 러닝으로 이제 퀄리티를 또 끌어올렸고요. 근데 학습을 하는 이 과정들은 사실 봤을 때 뭐 구글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뭐 국내에도 아주 큰 대기업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는 거는요. 그 펀더멘탈 모델이라고 말하는데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코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 데이터 양도 방대하지만 그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음 단을 예측하는 모델을 계속 학습을 시켜서 해보고 모델이 결과가 또 안 좋으면 또 트레이닝을 하고 하는 일을 반복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이제 CPU를 써야 되는지 마치 이게 보시기에는 그래프가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니어한 게 아니고 Y축을 보시면 일십, 백천, 만으로 로그 스케일로 10배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게 리니어한 증가가 아니고 같은 로그 스케일로 10배씩 뛰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보이는 거고 어마어마한 양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1750억 개의 GPT-3 저 정도 하는데 MSA 데이터 아닙니다. 저희도 사실 오픈AI가 저희 과에서 얼마큼 썼는지 저도 데이터 못 보고요. 유추하는 데이터로 딴 데서 나왔을 때 보면 한 번 트레이닝을 1750억 개 파라미터로 저 정도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약 100억에서 13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트레이닝이 한 번 되지 않을 테니까 그걸 10번 하면 1300억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산이. 그러니까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 한번 만드는데 이제 이런 돈을 어마어마한 컴퓨팅 기술과 함께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걸 보면 이제 특정한 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그냥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파인 튜닝이라는 걸 해서 내 전용으로 모델을 발전시키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업을 이런 기업들처럼 뭐 수천억을 갈아 넣어서 만드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려서 뭐 그 결과로 이게 모델을 만들면 테스팅하는 건데요. 람바다 데이터셋 테스트라는 거가 다음 단어 어떻게 잘 유치해서 문장 중간에 네모 뚫어놓고 그거 어떻게 잘 맞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이제 잘 하고 있었고 뭐 Q&A 뭐 이런 거 잘 하고 있었다는 건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무작정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갈아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났더니 이 모델이 언어 간의 이해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언어를 번역하려고 할 때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파인 튜닝된 좋은 데이터셋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있는 자료 다 때려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여기 밑줄 친 게 가장 좋은 성능인데 기존의 모델들 이 언어 번역의 전문으로 나왔던 모델과도 성능 평가 점수를 비교해 보면 프랑스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퀄리티가 제일 좋았고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퀄리티, 로만어에서 영어로 이게 굉장히 높은 점수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을 보다 보면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언어를 배울 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무슨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애기도 엄마랑 얘기 계속 나오면서 끊임없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일부 사람들이 챗GPT 쓰시면서 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GPT-3에 근간하고 있어서 이 약점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얘는 언어를 학습시킨 거지 수치적인 연산을 학습시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수학을 시키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야 얼마에 얼마를 더해봐, 뭘 빼봐 했는데 얘가 막 당당하게 어떤 값을 얘기해요. 마치 맞는 값처럼. 근데 계산해 보면 틀린 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논문에서도 보면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은 그냥 물어보면 잘 하더라. 근데 이제 자릿수가 높아지고 곱셈을 시키고 해보면 엉뚱한 소리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요. 기사를 써보게 하면서 그 기사를 사람에게 이거 사람이 쓴 것 같아, AI가 쓴 것 같아를 선택해보게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GPT-3도 파라미터 수가 작은 모델이 있어요. 스몰 버전. 그걸로 해보면 사람 중에 76%가 야 이거는 AI를 쓴 거네. 뭔가 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근데 지금 1750억 개 파라미터로 만든 모델로 생성해보면 한 절반 정도가 사람이라고 그러고 절반은 AI라고 그러고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런 문장을 줬을 때 위에 두 줄,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두 줄을 줬을 때 얘가 만들어낸 기사인데요. 이 내용 신문기사 써보라고 해서 이 내용이 사람들이 보고 그 원어민인 그 미국인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단 12%만이 이건 AI다라고 말했고 88%는 사람이 썼다라고 유추한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영어를 좀 푸어한 잉글리시, 좀 문법을 좀 틀리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고 교정해줘라고 하면 굉장히 잘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문장 안에서 성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어휘의 구사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의 소설 뭐 여러 책들도 그런 서양이 있었겠죠. 그래서 완전히 성편향적인 거를 100% 배제했느냐? 그러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약간 어휘의 구사가 성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건 GPT-3의 얘기고요. 이걸 어떻게 더 보완할지를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트레인된 모델 여러 가지 성능을 잘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파인 튜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걸 만들어 보실 수도 있다는 거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넘어가고요.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개발 툴 중에 하나인데요. 뭐 원래는 그 SQL 쿼리라는 개발자가 쓰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여기 문장을 자연어로 쓰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근데 이 가입 만료된 사람, 서브스크립션이 만료된 사람을 보여줘라고 하면 그거를 문장을 웨어절로 밑에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어를 이렇게 바꿔내는 일들이 이미 되고 있고요. 아까 막 코딩 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제 코딩 창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을 하면 코멘트로 주석을 단다고 하는데요. 원래 프로그래머들은 주석을 다는 형태로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쫙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 코딩 생성해 준 거 중에 내가 몇 개를 보고 선택하면 되는 거라 물론 이걸 쓰려면 얘가 레코멘드한 코드를 이해해야 되니까 코딩 능력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지 코딩을 못하는 분이 쓸 수 있는 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코딩 생산성이 약 30에서 40%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안 쓸 때와 비교하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 개발의 영역도 지금은 결국은 개발할 뭐 무슨 뭐 업무 프로그램 무슨 뭐 하나 개발한다고 한다면 야 이런 프로그램 하나 짜줘 뭐 이러면 그 유저의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요구사항 분석이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사람의 할 일이 많은 영역이고 코딩이나 뭐 통합 테스트 같은 것들은 이제 AI가 점점점 차지하고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T-3 아까 앞서서 잠깐 설명했었지만 그 안에 파라미터 수에 따라서 뭐 텍스트 다빈치 001 뭐 이렇게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만드실 수 있고 그걸 더 발전시켜서 이제 GPT-3가 됐다가 그 텍스트 다빈치 003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비용을 내고 액세스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능의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 그럼 곧 챗GPT냐? 그렇진 않고 여기에 무슨 일을 더 해서 챗GPT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좀 더 설명을 하면 아까 이제 엄청난 양을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계속 학습시켜서 문장에 다음 유추되는 것들을 다 잘 말할 수 있게 만들고 거기서 이 퓨전 러닝이라는 걸로 예제를 보여주면서 또 더 답을 잘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 말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한 것보다는 그 데이터에 근간을 했다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개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RLHF라고 되어 있는 게 Reinforce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는 건데요. Reinforce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 뭐냐면 사람을 오픈 AI가 몇 명은 모르겠습니다. 뭐 한 100명이라고 가정하죠. 100명을 고용을 해서 그 100명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분들에게 좋은 질문을 쓰게 하고요. 그 질문에 최적의 답을 쓰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 종일 자기가 질문 만들고 그 질문에 맞는 답 한 페이지 쓰고 또 질문 만들고 한 페이지 쓰는 일을 뭐 분야를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한 거고요. 그 작업을 가지고 또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성편향적인 거나 뭐 잘못된 뭐 욕 같은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세이프가드를 줘서 만든 게 챗GPT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좀 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좋은 질문을 쓰고 좋은 답을 써서 그 엄청난 좋은 질문과 쌍에 뭐 100명을 데리고 뭐 예를 들면 뭐 1년간 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을 했겠죠. 그럼 그거를 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켜서 그 학습된 내용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답변을 주는 게 좋은 답변이구나라는 그 패턴을 다 알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 뭐를 했냐면 또 이제 챗GPT한테 뭔가 시키면 얘가 답을 막 할 거잖아요. 그 답을 각기 다른 형태로 4가지 답을 끌어낸 다음에 A, B, C, D 그 4개의 답을 다시 다 검토합니다. 사람이 개입해요. 여기도 사람이 개입해서 4개의 답을 다 보고 야 네가 준 4개의 답 중에 D 제일 잘했고 그 다음 C 잘했고 A랑 B는 뭐 도찐개찐인데 뭐 그냥 그랬어. 이렇게 얘가 답한 모든 것들을 계속 이게 뭐가 잘한 거고 뭐는 못한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계속 한 거죠. 이걸 리워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얘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러니까 100점짜리 답을 만들기 위한 모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모델, 점수를 매기는 모델과 아까 사람을 갈아 넣어서 좋은 질문과 답의 쌍을 만든 거, 그걸 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좋은 답을 할 수 있는 이 모델로 계속 이제 자동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만들고 생성을. 저 리워드 모델이 사람이 이제 개입 안 해도 사람을 통해서 리워드, 점수 매기는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점수 매기는 인공지능이 또 점수를 매기면서 야 이거는 50점짜리 답이야, 이건 100점짜리 답이야를 반복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챗GPT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세돌 알파고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알파고 초창기에는 모든 그 바둑 고수들의 그 책을 보고 학습했다면 알파고 제로는 그 다음에 그냥 두 머신 인공지능이 계속 서로 번갈아 두면서 책을 안 보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결국 학습을 한 거고 그 결과가 책 보고 그 기보의 중심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에 AI끼리 공부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대입에 해당되는 SAT 뭐 거기도 어느 정도 점수를 낸다. 뭐 아마존의 클라우드 인증 시험을 뭐 패스할 수가 있다. 뭐 그것도 이제 여기다가 그 문제를 얘가 풀어볼 수 있는 형태로 풀어서 적은 거죠. 적고 A, B, C, D 답 주고 뭐가 답이고 이유는 뭐야 이렇게 질문을 줘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을 말하면서 이유는 뭔지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다 해봤는데 어쨌든 패스했다는 거고요. 뭐 우리 수능의 영어의 리딩 컴프레이션 아니면 뭐 토익의 이런 리딩 컴프레이션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넣고 풀게 했더니 71점 나오더라. 그냥 풀게 해도 뭐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USMLE 이 미국의 의사 면허 시험이죠. 이 의사 면허 시험 챗GPT로 해서 해봤는데
역시 합격점에 도달하더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챗GPT 관련돼서 아마존에 찾아보면 뭐 책이 쏟아지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 관심 있게 본 건 이 책이었어요. 보시면 챗GPT에 대한 내용을 아무래도 AI 쪽 뭐 이런 쪽을 잘 이해하는 저같이 이쪽을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는 분이 그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유도 신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야, 질문을 하고 그거에 맞는 걸 쏟아내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엮어서 책으로 낸 거죠. Written by ChatGPT via 누구누구. 이 사람은 좋은 질문을 던진 사람. 그 다음에 얘가 그냥 뱉어낸 건 다 챗GPT가 뱉어내고 책 한 권 나온 거죠. 아주 전문적인 내용 저도 시도해 봤는데요. 테크 블로그, 개발자를 위한 테크 블로그를 챗GPT한테 시켜 봤었어요. 그래서 요즘 머신러닝 하는 분들이 AI 하는 분들이 파이썬 코딩 많이 보시잖아요. 파이썬의 어떤 판다스 라이브러리랑 맷플로 라이브러리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들에 대한 기사를 좀 약간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해. 너 이 블로그에 목록을 뽑아줘. 그랬더니 일단 챕터를 딱 정리해 주고요. 마음에 들어서 야, 챕터 1부터 써. 그랬더니 쭉쭉쭉 쓰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했어. 2장 써봐. 3장 써봐. 했더니 해서 끝까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자동으로 매진말 쓰면서 이제 테크 블로그라고 하니까 얘가 맨 마지막 문장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지막 문장까지 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야, 이 책과 함께 되는 이 참고할 참고문헌들 링크 정리해줘라고 했더니 맨 끝에 그 참고문헌들 링크랑 함께 한 10개 정리해주고 끝. 그래서 물론 그 내용 검수하고 수정할 부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맥락을 잡고 있으면 저처럼 시켜서 한 A4 용지 한 20장 정도 분량을 한 5분 만에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OCR 스캔해가지고 OCR해서 문서 스캔하는 작업 있잖아요. 이게 약간 예전 오래된 책이라 폰트가 요즘 폰트가 아니고 뭐 A도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이런 거 지금 OCR 하면 글씨를 잘 인식 안 되거든요. 오타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OCR로 잘못 인식된 게 저 위에 문장이에요. 그거 주고 이거 지금 교정해라고 하니까 얘가 다 추정해서 원래 문장으로 다 바꿔내고 있는 거고요. 뭐 제품에 대한 거, 뭐 커스터머 서비스, 뭐 그다음에 광고 카피.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학습할 때 대부분의 내용이 다 영어입니다. 영어가 많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가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GPT 엔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걸 질문해도 영어로 질문하셨을 때와 한국어로 질문하셨을 때 퀄리티가 다른 걸 느끼실 텐데요. 뭐 향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 상태는 그렇고 근데 사실 내가 광고 카피 뭐 내가 이런 상품을 이번에 좀 런칭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뭐 이렇게 그들을 홀릴 만한 어떤 문장을 만들어 줘봐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문장들을 아주 뭐 10개 20개씩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씁니다. 저희 쪽에서는 도메인이라고 웹사이트 보면 www.abc.com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만들려면 내 웹사이트를 잘 알릴 수 있는 어떤 이름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URL. 그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데 도메인 네임 뭐로 할지도 사실 어떤 서비스 기업 하나 시작할 때 고민이실 수 있어요. 그것도 내 서비스에 맞춰서 내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뭐고 이런 건데 이거에 맞는 도메인 네임 좀 제안해 줘봐. 그러면 10개만 해줘 볼래? 그러면 쭉 해줍니다. 쿡업 AI라는 곳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 보면 상단의 메뉴에 챗GPT 메뉴가 있고요. 거기 보면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어떤 형태로 질문 던지면서 좋게 얻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여기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드라는 미국의 잡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잡지일 텐데요. 이 잡지를 포함해서 지금 맨스 저널 뭐 이런 잡지를 내고 있는 그 곳에서
이제 잡지의 내용도 스토리라인을 뽑는 거를 어떤 내용 키워드를 주고 이제 뽑아내는 거를 이제 이 챗GPT를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버즈피드라고 하는 웹사이트, 아마 젊은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10곳, 뭐 해야 될 10가지, 뭐 이런 식의 좀 수답지 않은 거지만 뭐 그냥 사람 가끔 이렇게 홀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많이 올라 있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도 지금 오픈 AI나 챗GPT 써서 나 글 생성할 거야 라고 하자마자 주가가 지금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1불도 안 되는 주식이었는데 그때 좀 사놓을 걸 그랬어요. 3배 돈 버는 건데, 그 챗GPT 미국에서 지금 대학이나 뭐 하는 기관들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그 허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뭐 이걸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네트워크 마치 음란 사이트 막는 것처럼 챗GPT 사이트 접속을 막아놓겠다 하는 곳도 생겼고요. 역으로 수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서칭하면서 그게 더불어서 뭐 다른 일을 해라, 더 써라 라는 곳이 생겼고, 그래서 근데 이걸 막아서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챗GPT 간혹 보면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학습된 모델이 전 세계의 모든 아까 많은 내용을 갈아 넣었잖아요. 그게 내부적으로는 그 파라미터를 찾아나가고 그 네모칸을 1000몇백억 개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그 어떤 값으로 유사한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게 되는 과정들이 거치게 되는데, 일종의 축약의 과정이 거치게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 원본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JPG라는 이미지 파일로 되면 압축 이미지 형태로 사이즈를 줄이면서 압축되는 것처럼, 그러면 엄청난 큰 그림이 있었을 때 그 점 하나, 픽셀 하나가 어느 순간은 그 JPG가 되면서 어딘가는 이게 얼핏 보셨을 때는 같은 그림인데 그걸 사실 자세히 보면 어딘가는 왜곡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점 하나나 이런 것들이. 이 모델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간혹 엉뚱한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챗GPT를 쓸 때 나는 무조건 100% 얘가 정답만 얘기해야 돼 라고 하시면 아직 쓰시면 안 되고요.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는 좋게 더 생산성이 높은 결과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혹 틀리더라도 그거는 내가 내 손에서 거르겠어, 내 범위로 스스로 해결하겠어, 이렇게 해결하실 수 있다면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수학적인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챗GPT 계속 진화되고 있고요. 1월 30일자에 이 사실성에 대한 거, 그리고 수치 연산에 대한 부분도 조금 향상시켰다. 이게 얼마큼 향상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을 또 물어보셨을 때 잘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일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초기 모델보다 이렇게 계속 진화시키는 중이고요. 저희 쪽 같은 경우 그 마이크로소프트 환경 안에서 들어가서 개발해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데, 여기 우측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챗GPT 좌측이요, 그 환경이고 우측은 개발자가 쓰는 환경인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개발 환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튜닝을 하는 과정에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지금 템퍼러처라는 튜닝 옵션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재미있는 게 있냐면요, 이 템퍼러처를 0에서 1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혹지 않은 표현을 할 때 쉽게 이해하려고 할 때는 창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창의성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 무작위성이고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my favorite animal,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하고 요 개 칸이 여기가 네모였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글들을 많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개였을 거잖아요. 개로 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겠죠. 전 세계 모든 글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템퍼러처를 제로로 낮추면 답을 10번을 물어봐도 개를 답합니다. 왜냐하면 학습한 거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답이 저거니까 더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걸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아까 템퍼러처를 영어로 만들지 말고 한 0.75 이렇게 만들면 뭐 여러 가지 답을 합니다. 늑대도 얘기하고 무슨 심지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벨로시랩터 공룡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만든, 그러니까 내가 이 모델을 어떤 모델로 쓰겠느냐,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그거에 맞춰서 이런 튜닝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아이들 동화책을 쓰는 형태로 내가 쓰려면 아예 황당한 얘기도 막 만들어내려면 템퍼러처를 1로 해가지고 극단에, 그러면 얘가 토큰이라는 게 아까 단위이기도 하지만 어떤 단어가 하나의 단어가 두 개로 토큰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얘가 어떤 토큰과 다른 토큰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신조어 어휘도 만들어냅니다.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기존에 이렇게 매뉴얼로 나오던 일도 매뉴얼 대신 내가 영어로 물어보고 답을 얻는 형태의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문장을 생성하게 만드는 거, 뭐 광고 카피건 뭐건, 논문을 주거나 무슨 내용을 주고 야 이걸 서머리 해줘. 서머리 해달라고 할 때도 항상 요청을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줘. 그럼 한 장으로 해줄 거예요. 뭐 그리고 또 좋은 팁은 챗GPT 쓰실 때 읽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한 내용을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분량으로 한 장 정리해줘. 이렇게 하면 그거에 맞춰지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기술 얘기도 그거를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을 타겟으로, 중학생을 타겟으로, 초등학생을 타겟으로 이렇게 타겟을 바꿔가면서 질문을 던져서 답을 얻어보시면 뭐 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뭐 코드 제너레이션, 뭐 이런 쪽이 다양한 분야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콜센터에 또 AI로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사람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을 일단 둔 상태에서 또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콜센터로 요즘 전화하면 모든 내용은 뭐 녹취된다고 그러고 기록되잖아요. 그 녹음 파일을 당연히 컴퓨터 기술로 스피치 투 텍스트로 글씨로 다 발려낼 수 있거든요. 문장은. 그러면 그 사람이 대화 나눴던 내용을 다 문장으로 바꾸고 그 내용에서 의미를 추정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에 대한 뭐 고객 서비스에 대한 항의가 뭐 어떻고 뭐 가격에 대한 가격을 인상한 거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뭐 사용법을 잘 몰라서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내가 콜센터의 내용을 그 오픈 AI가 연동을 해놓으면 이제 갑자기 어떤 부분에 대한 뭐 고객 불만이 급증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단번에 파악하는 일도 가능해지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 모든 제품에 녹여내겠다라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금 오늘 팀스, 그러니까 줌 회의하고 계시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엔 팀즈라고 하는 줌 같은 도구 있어서 저희는 그걸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팀즈의 프리미엄 제품에 이 기능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곧 나오게 되고요. 뭐가 되냐면 아까 팀스로 회의하면 사람이 다 말로 하는 회의잖아요. 그 문장은 다 스피치 투 텍스트로 문장으로 다 발려낼 수 있죠. 그러면 마치 속기사 기록처럼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아무개가 뭐라고 말했고 또 아무개가 뭐라고 말했고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문맥을 다 이해한 거니까 그걸 요약을 해주고요. 회의록 요약을 해주고 여기서 액션 아이템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야,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 그럼 너는 뭐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갖고 와? 뭐 이런 역할을 나눴을 거예요. 회의 안에서. 그 문장을 그런 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액션 아이템을 다 뽑아줍니다. 아무개는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회의록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될 것이고요. 옆에 이렇게 타임라인처럼 보이는 이거는 뭐냐면 사람별로 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개가 요때 이렇게 말했고 요때 말했고 나는 그래서 뭐 국장님의 말한 것만 챙기면 된다. 나중에 회의는 잘 못 들어도 그럼 거기만 이렇게 클릭해서 딱딱 들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바뀌어 나갈 것이고요. 지금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세일즈 도구입니다. 세일즈 도구라고 하는 건 뭐 고객들 자기가 담당하는 고객사들 다 넣고 그 고객이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는지 뭐 거기가 무슨 새로운 뭐 AI 시스템 구축건이 있고 무슨 뭐 인사 시스템 구축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들을 넣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넣고 관리하는 건데 이런 시스템도 이제 고객과 접점으로 일을 하니까 세일즈맨이 고객한테 메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쓰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게 탭키 나오는 게 문장 자동으로 완성하고 있는데 마치 코딩 자동 완성하듯이 이거 말고 위에 보면 여기 지금 그 try it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냐면 너 지금 고객한테 프로포절 하는 거야? 가격 디스카운트 오퍼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택을 하면 이 안에 고객 이름부터 고객 그 연락처 이런 정보는 다 이미 있었고 현재 지금 이 고객의 상황이나 배경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고객한테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메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메일 이렇게 만들어진 거 초안 보고요. 그냥 난 카피해서 나 갖고 와. 그럼 갖고 와서 메일 뭐 일부만 이렇게 좀 수정하는 작업 정도만 하고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문장들을 다 알아서 생성하는 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여행사 같은 곳들, 맞춤형 여행 제한, 누구는 와이너리 가봐야 되고 누구는 골프 코스만 돌아야 되고 뭐 다를 수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그런 날짜를 넣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뭐에 집중돼서 봐야 되라고 하면 그런 거를 짜주는 형태도 이제 아주 잘하는 일인 거죠. 뭐 지금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통합되는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빙 그 검색 엔진과 통합되면서 현재는 지금 웨이팅 리스트로 여러분들 등록하시면 등록될 텐데 그 빙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안에서 자동으로 되는 것인데요. 아직 빙 그 웨이팅 리스트 상태에서 혹시라도 논문을 요약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 GPT 엔진 기반으로 만든 그 스타트업 중에 휴마타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빙 들어가면 기본 기능으로 들어갈 거라 이 스타트업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이트 혹시 가보시면 그 PDF 문서로 여긴 제한을 걸어놨더라고요. 60페이지 이하의 PDF 문서를 올리고 논문 같은 거 올리고 뭐 리걸 다큐멘트도 법적인 문서도 그렇고 올리고 나서 이 내용을 축약해줘. 딱 쓰면 바로 옆에 채팅 형태로 해주고요. 이 논문의 내용이 기존에 무슨 내용과 비교해줘. 그럼 알아서 막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현재 GPT-3 1750여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던 언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GPT-4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직 정확하게 파라미터 수 얼마라고 밝힌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루머가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100조 개라는 그 숫자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머리 안에 그 뇌세포 뉴런이 있고 그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냅스가 100조 개라고 해요. 인간의 뇌가. 근데 우리 머리는 아주 일부만 사용하지 다 사용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이게 1750억 개로 이런 성능을 보여줬는데 100조 개가 될지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아까 뭐 이메일 써주는 거 보셨지만 이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메일을 쓸 사람은 나는 그 취업을 원하고 나 레주메가 이거야라고 이렇게 두 줄만 썼는데 이거를 구구절절에 한 이메일을 써주고요. 받는 사람은 또 이거 다 읽기도 싫으니까 이 사람이 잡을 찾고 있고 내용은 이거야 이렇게 압축해주고 앞뒤로는 압축된 문장만 존재하고 전달만 긴 구구절절한 양식을 갖춘 형태가 될 시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여러 모델들이 존재하는데 GPT-3에서 발전한 챗GPT 전반적으로 뭐 리즈닝, 날리지, 컨버세이션, 뭐 크리에이티비티 다 뭐 스토리텔링 전반적인 점수가 좋고 뭐 이거 구글의 람다도 있고요. 여기 이 팜도 구글이 만든 겁니다. 뭐 이런 모델들 보면 특정 기능은 또 잘하는 듯 싶은데 뭐 특정 나머지 기능은 또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죠. 계속
엄청난 경쟁을 할 상황이고요. 이미 특이점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은 끊임없이 시도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뭐 반도체 칩을 디자인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영역에도 많은 이제 생성 AI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문장이 아니라 그림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달 코스모폴리탄 표지입니다. 이 표지 AI가 생성한 표지고요. 사람이 그리지 않았고요. 오픈 AI의 달리라는 그 모델을 써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여성이 뭐 달 표면을 걷고 있는데 카메라 각도는 뭐 표면에 붙은 상태에서 위로 올려 찍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다 문장으로 상세하게 풀어서 결국 이 그림을 뽑아낸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그림을 주고 이거는 지금 이 원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거를 지금 아웃페인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같은 화풍으로 계속 확장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듯이 네모를 옆에 늘리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거 한번 제안을 해줘봐. 그러면 한 4개씩 제안을 해주거든요. 4개씩 제안을 받으면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계속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뭐 조금만 그림 있으면 그 그림을 중심으로 저렇게 무한한 사이즈 화풍으로 어마어마한 그림을 뽑아내는 거는 아주 순식간에 가능하고요. 작년에 이 그림 쪽에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게 이 그림이었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콜로라도주에서 이제 디지털 아트 박람 그 전시회 작품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출품을 해서 1등을 먹었어요. 그래서 벽에 걸려 있고 1등 퍼스트 프라이즈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1등 붙어 있는 태그 붙어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또 잘난 척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소셜에 올리면서 SNS 올리면서 나 이거 AI로 그렸는데 1등 먹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발칵 뒤집혔고요. 이 그림입니다. AI로 그린 이런 걸 그려냈고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올리고 나서 뭐 난 미드전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뭐 1등 먹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욕이 섞인 얘기를 사람들이 쓰면서 막 인터넷에 난리가 나고 이 옆에 얘기는 결국 우리는 지금 예술의 죽음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이 영역이 사람들이 누군가한테는 불편한 상황이지만 계속 시도되고 있고 이거는 미국의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AI로 그린 만화책입니다. 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스토리라인을 잡은 사람 이름이 있고요. 글 그림처럼 미드저니 AI 미드저니가 그림은 미드저니로 돼 있죠. 이 작품이 등록이 됐어요. 미국 저작권에.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에 그럼 이 얼굴이 이 사람의 그림 작품이냐? 이 그림 누가 땄으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거냐? 이 그림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만화라는 거는 이 사람이 스토리라인도 그렇고 만화의 컷들이 어떤 컷은 한 컷이 굉장히 크고 어떤 것도 한 컷이 이렇게 대각선이나 마른 목골 컷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컷을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이걸 시나리오를 풀어나간 것들로 이 전체 작품이 이 사람이 그래 한 거다라고 인정을 해준 거지 이 그림을 이 사람이 그렸다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등록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뭐 이런 거 어떻게 그리지 싶으면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요. 우리 사진들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사진 뭐 고양이가 뭐 예쁜 얼굴로 엎드려서 어떻게 하고 있어 뭐 이런 문장이 이 사진을 표현하는 내용이었다면 여기에 노이즈를 계속 추가합니다. 노이즈 레벨을 올리고 노이즈를 씌운 것에 또 노이즈를 태우고 노이즈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노이즈 덩어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노이즈 덩어리는 어쨌든 여기에서 노이즈를 얹어내는 겁니다. 계산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디노이즈하는 노이즈를 없애는 일을 하는 거를 컴퓨터한테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노이즈를 제거할 때 아까 여기 있던 문장을 주는 거죠.
고양이가 어떻게 엎드려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이 얘를 표현하는 그 상세 문장이 있으면서 그 문장을 보면서 너가 얘를 노이즈를 없애봐. 를 해서 디노이즈를 통해서 원래 그림에 가까워지는 거를 찾아낼 수 있게끔 모델을 계속 학습시키는 거고요. 수많은 그림으로.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문장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문장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해야 되니까 아까 그 문장처럼 결국은 그 GPT가 하듯이 그 어느 어휘에 대한 토큰을 만들어서 숫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벡터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앞에 이제 노이즈를 생성하는데 그게 이제 랜덤한 노이즈를 패턴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문장을 줘서 매번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형태가 되고요. 뭐 상세한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 많아서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로 해서 결국은 이것도 아까 수십 개의 레이어를 거친 것처럼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걸로 데이터셋으로 학습해서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된다는 거고요. 얘도 이 이미지 생성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공개 오픈소스 나오자마자 지금 뭐 카프카나 스팍 이런 거 빅데이터 분석할 때 사용되는 그 플랫폼들인데 이게 카프카나 스팍은 빅데이터 할 때 하는 분들이 거의 반드시 공부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GitHub에서 만 개의 스타를 받을 때 2만 개의 스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파란색이 Y축이 아니고 이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Y축을 그린 거 아니고요. Y축처럼 보이게 등장하자마자 그냥 바로 찍어버린 거죠. 모두가 갔다가 와 이거 미쳤네. 나 이거 써봐야겠다. 이렇게 이걸 갖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 그림을 사용해서 뭔가 할 사람들이 챗GPT처럼 문장으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제가 트렌드를 분석해 봤더니 아직 이미지 쪽은 달리건 미드전이건 스테이블 디퓨전이건 뭐 챗GPT에 비하면 미미하더라. 뭐 그렇게 폭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장을 지금 보시면 다람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빨간 글러브, 하나는 파란 글러브를 끼고 이제 복싱하고 있는 건데 배경은 바에서 라는 문장을 준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발그림을 그리면서 요거는 다람쥐, 요거는 빨간 글러브, 여기는 파란 글러브, 여기는 뭐 이렇게 준 거잖아요, 지금. 뒤에 배경은 바.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 그림을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해본 겁니다. 제가 정말 형편없는 제 발그림으로 직접 그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문장을 이렇게 줬더니 사람을 너무 다리를 개구리처럼 그려놨더니 좀 개구리처럼 나오긴 했는데 예, 이건 저의 그림의 실력에 의한 거고 어쨌든 이 정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이런 일들을 뭐 글로벌하게 시도를 많이 해보고 있죠. 내가 어떤 주인공을 주고 뭐 그것들의 디자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런 식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런 문장들, 저런 그림 그리는 거가 정말 좋은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 아까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처럼 1등 먹는 그림 저거 아무리 해보셔도 그런 그림 안 나와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또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표현해내서 그 그림을 뽑아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 인풋 프롬프트 챗GPT도 내가 문제를 잘 말을 해줘야 좋은 답을 얻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잘 넣는 그 인풋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잘 아는 거, 쓸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또 큰 힘을 갖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작년 하반기에 프롬프트 베이스라는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프롬프트 베이스는 프롬프트 거래 사이트예요. 너 문장을 알고 싶어? 그 문장을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달리, 미드저니 이런 거에 그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건 달리죠. 위에 달리 플랫폼으로 레고로 성 만든 것 같은 요 디자인 뽑고 싶어. 입을 내면 내가 이 문장 알려줄게. 고요.
이런 미니룸 디자인 예뻐? 이거 먹고 싶어? 입을 내면 알려줄게. 이런 만화 그리고 싶어? 입을 내면 알려줄게. 인 거죠.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그램에 들어갈 이런 아이콘. 옛날 같으면 이런 개발자가 옆에 아이콘 디자이너한테 야, 뭐 무슨 저장 아이콘이랑 무슨 아이콘이랑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3D로 그려줘 뭐 이래야 될 거예요. 이거 5분 내면 이거 생성하는 문장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렉시카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 아까 이미지 생성을 하는 게 오픈 AI의 달리, 미드저니, 렉시카 이게 그 스테이블 디퓨전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어떤 그림을 뽑았을 때 그 문장들, 그 스테이블 디퓨전의 결과를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고요. 여기가 재밌는 거는 내가 뭐 예를 들면 컴퓨터 앞에서 뭐 계속 뭐 해킹을 하고 있는 해커 뭐 이런 문장을 뭐 줘서 적당한 그림을 얻고 내가 그 중에 가장 그럴싸한 그림을 선택해 보면 그 문장, 그 그림에 해당하는 문장이 뭐였는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또 사이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해보시려는 분들은. 게임 디자인할 때 많이들 하는 거죠. 뭐 아이템 그리고 게임 아이템의 물약 이런 거 예전에는 한 땀 한 땀 아주 힘들게 그리셨어야 될 일들인데 이제 이런 일들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일로 이제 빠르게 대체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어느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게티 이미지 되게 유명한 사이트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이나 아트들 이렇게 거래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주가 쭉 빠졌죠. 여기에서 거래하기보다는 만들었을 일이 더 많을 테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오픈 AI 달리2 모델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는 거를 내놨고요. 현재 이것도 제한적으로 일부 사람들한테만 오픈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문장을 넣어서 그림을 얻고요. 뭐 어떤 패턴들 내가 어떤 형태로 디자인할지 그냥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뭐 파워포인트의 첫 표지 같은 거 누군가 시켜서 막 디자인 예쁘게 하시는 거 신경 쓰시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하실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예술적 막 대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데비안 아트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디자이너들이 정보를 교류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디지털 아트에 대한 기법도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논하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최근에 아까 보신 것 같은 그런 AI 생성 도구를 드림업이라는 생성 도구를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내가 지금 여기 가서 내 작품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여기서 지금 이런 걸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를 내놓고 여기에서 활동하던 일러스트레이터를 다 죽이겠다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너 그동안에 내가 올렸던 것도 여기에 올렸었던 정보 너 다 AI 갈아 넣는 거에 학습하는 데 썼지.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이트가 어떻게 최근에 접근을 했냐면 옵트아웃 해줄게. 너 나의 그림을 AI 학습에 쓰지 마라 라고 옵트아웃 체크봇이 하면 당신 거는 안 쓸게.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 여기 체크아웃 안 한 사람은 옵트아웃 안 한 거니까 기본은 다 내 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뭐 한동안 계속 국내외적으로도 어떤 이슈의 상황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챗GPT랑 그림을 생성 AI를 엮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장처럼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의 원 베드룸 아파트먼트인데 뭐 여기에 맞는 거를 뭐 중세 시대 중세 모던 디자인에 뭐 어쩌고저쩌고로 해서 좀 문장을 뽑아달라 했더니 그거에 맞는 어떤 수려한 문장으로 아파트 디자인을 문장으로 챗GPT가 뽑아준 거고요.
그 엄청나게 길게 뽑아준 뭐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어쩌고 이게 무슨 스타일인지도 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그 전문적인 문장으로 다 뽑아준 거고 이 문장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이런 시안을 쓸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75%의 모던 스위스와 25% 모던 재패니스 스타일을 같이 믹스하면서 어떻게 어쩌고 하니까 막 이런 거를 제안을 해주는 거죠. 예. 뭐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쓰시는 분들 돈 추가로 내고 애드인 되는 플러그인 같은 거 있었어요. 돈 내고 쓰시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렇게 다 카툰 같은 거 하나 끌어다가 여기에 뭐 이렇게 받치는 거 글씨 있으면서 이렇게 받치는 장면을 쓴다든가 이런 거 돈 내고 쓰셨었는데 이제 이런 일 별로 없겠죠. 뭐 이렇게 이런 거 픽서베이도 그런 돈 내고 유료로 쓰는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면 안을 줘서 이제 넣는 건데 이런 거 다 망했다고 보이고요. 이제 보신 것처럼 텍스트, 코드, 이미지 아주 잘 하더라. 학습시켜 보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거고 글도 결국 특정 분야로 더 세분화될 것이다. 뭐 미생물학, 뭐 무슨 아예 분야별로 이제 더 파는 형태의 문장으로 더 세분화시키는 형태가 또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법률만 보는 뭐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시키고 뭐 작곡이며 뭐 비디오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AI로 하는 일들로 계속 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폰으로 찍고요. 미드저니에서 어떤 자기가 글씨를 써서 뭐 인디아나 존스처럼 화풍을 좀 밑에 끌어내고 그래서 위에 찍은 거와 이 화풍을 믹스해서 지금 비디오 생성 AI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이렇게 찍었지만 밑에는 중간 결과물은 이 화풍을 이용해서 거의 뭐 인디아나 존스풍의 어떤 새로운 애니메이션 작품이 나오고 있죠. 위에 실물과는 굉장히 다른 퀄리티를 뽑아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미지면 이미지, 텍스트면 텍스트, 뭐 이렇게 코드면 코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향후 발전될 방향은 멀티모달 모델로 바뀔 겁니다.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볼 때 제가 그림은 따로 보고 글씨는 따로 보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함께 있고 또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소리도 들으면서 그 상황과 같이 봐야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떤 그 여러 가지를 함께 이해하는 형태의 멀티모달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어떤 발전 모델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 오래전 영화 허처럼 이런 형태의 상황이 등장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바깥의 영상도 이해하고 뭐 여러 가지 정보도 다 이해한 상태로 어떤 AI 연인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챗GPT 뭐 많이들 난리 내고 있다가 뭐 어떤 부분 실망스러운 얘기도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불편한 부분보다 그걸 잘 활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발전되면서 시도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시도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보셨던 것처럼 그림 그리고 읽고 공부하는 건 AI가 하고요. 사람은 이제 저런 거 들고 다니시면서 저기다가 시켜서 이제 그림 그리고 달달 외우는 일은 다 AI한테 시켜서 다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형태로 바뀌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적용할 때 이제 남은 거는 결국 윤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고요. 챗GPT 개발할 때도 그랬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이것이 사람의 뭐 성편향성 아니면 인종차별적인 거 혹은 뭐 어떤 남성 우월주의의 무슨 어떤 이런 식의 혹은 좌파 우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언론을 자료를 넣는데도 특정 언론 한쪽에만 치우친 특정 언론만으로 계속 모든 자료를 넣어서 공부시켰다면 그쪽 편향으로 쏟아낼 거예요, 얘기를. 또 반대 이쪽 언론 신문만 공부시키면 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료도 얼마나 더 어떤 적절한 형태로 해서 편향성을 배제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사람이 개입한 교육을 어떻게 잘 시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서 클락은 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책 쓴 저자인데요. 그 책으로도 유명하고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불가능의 한계, 그 한계점을 그 인지하기 위해서 그걸 인식하는 방법은 결국 그걸 뛰어넘어서 불가능으로 가는 거를 시도해야 한계의 끝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AI를 적용하는 영역과 그 발전의 상황이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불가능의 영역에 계속 뭔가가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 갈아 넣어서 결국 그 한계가 어딘지를 계속 그 한계점의 끝을 봐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더 본인이 더 잘 사용하셔야 될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역량을 더 키우시는 게 중요할지를 좀 더 고민하시는 계기가 되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